안녕하세요. 이현진의 색다른 경복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왜 안데없이 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말의 동음이의어입니다.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입니다. 배. 자, 1800년 말에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미국 관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지리를 좀 익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 쭉 통역을 대동하고 여행을 하다가 전라도 지역을 왔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조선말과 미국말이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도 씨앗을 씨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네도 씨라고 하네. 자, 우리도 벨, 펠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배라고 하네. 정말 너무 쉬워. 사실 정확한 어딩은 다르지만 1800대 통역을 대동하고 외국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감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통역이 슬쩍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럼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what? 배를 타고 배를 먹으니 배가 배나 부르다. 오 마이 갓, 배가 4번이나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뭐야? 한국말 너무 어려워. 자, 이 배하면 바로 나주배죠, 나주배.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제 작고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공연을 왔을 때 유일하게 먹은 한국 음식이 나주배라는 이야기가 썰처럼 전해져 옵니다. 바로 이 배고향 나주, 배하면 나주배죠. 지금이야 영산포, 홍어 하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역시 나주의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배가 되겠습니다. 자, 1375년 고려말 이 나주 지역에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바로 정도전 선생입니다. 정도전. 자, 1375년이면 명나라가 중국에서 1368년에 건국을 하고 이미 원나라 세력을 북쪽으로 많이 몰아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나라, 몽골은 여전히 조선의 미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375년에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칠원파, 원나라랑 친한 칠원파였던 이인임이 실세였는데 그가 정도전에게 너 나가서 원나라 사신을 대접해라, 맞이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정도전이 만약 나에게 그걸 시킨다면 나는 원나라 사신의 목을 쳐버리거나 아니면 그를 꽁꽁 묶어서 명나라로 압송을 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에는 정도전의 말이 공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난 이인임이 회진으로 정도전을 귀양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회진이 지금의 나주 지역입니다. 지금도 정도전의 유배지였던 곳을 가보면 아주 깡촌이에요. 아주 시골이에요. 650년 전, 1375년에 그곳의 상황이란 건 훨씬 더 궁벽한 곳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하층민들만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귀향을 온 정도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때 정도전이 나주배를 물론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도전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절친이었던 정몽주가 선물한 맹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모근 이색 선생하고 친하게 지내던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 선생은 자기 아들 삼형제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정도전은 돌을 전하라.
그 동생은 도, 전, 존. 도를 잘 보존해라. 셋째는 도복. 도를 잘 회복시켜라. 그렇게 날 때부터 도를 전해야 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정도전 선생이 그 머나먼 길을 유배를 떠나갔을 때, 지금도 나주가 서울에서 굉장히 먼데 당시에 개경에서 나주까지 유배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되는 왜구들의 괴롭힘, 그리고 귀족들의 끊임없는 땅 뺏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정도전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맹자였습니다. 매일매일 맹자를 읽으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쫓아낸다. 덕이 없으면 이미 군주가 아니다. 이 맹자의 핵심 사상은 정도전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성균관에서 탁상공론만 하던 관념의 성리학에서 어려운 백성의 현실을 마주한 현실의 성리학으로 돌아온 정도전 선생에게 맹자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자, 고려는 지방호족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입니다. 사실 지방호족이란 돈은 있으나 권력이 없던 사람이었죠. 진골, 성골을 따지는 신라의 골품지도 하에서 그들은 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대하고 세워놓은 인물이 바로 왕건이죠. 태조. 그래서 이 왕건을 추대하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도와주고 극복해낸 이 지방 호력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고려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과 공신 세력, 이런 귀족들의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부와 권력에 몰두한 상류층과 귀족들은 끊임없이 대토지를 소유해가면서 백성들을 천민화시켜 놓습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들은 점차, 농민들은 점차 귀족의 노예처럼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말이 되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이야기해오던 불교마저도 어느새 이런 귀족 세력들을 위한 향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어디에 극락이 있을까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 바로 이것이 고려말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성리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내세 극락 세상이 아니고 성리학은 현실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 적선지간은 필요여겨 선을 많이 베푸는 집안은 반드시 큰 복을 누린다는 공동체의 철학이죠. 이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 많은 젊은이들, 많은 선비들의 학자들의 마음을 쑥 파고드는 거죠. 새로운 도덕적인 지도자, 군자들을 양성하고 이 군자에 의한 도덕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성리학의 사상은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학자들의 마음, 신진사대들의 마음을 쭉 적셔갑니다. 그 중심에 이색, 정몽주,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균관의 스승이던 이색, 그리고 그들의 제자였던 정몽주, 정도전. 이들은 성리학을 연구하며 성리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갑니다. 나주로 귀향을 온 정도전 선생은 매일같이 맹자를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쫓아낸다. 덕을 잃으면 더 이상 군주가 아니다. 이제 우리 고려가 변해야 된다. 나라의 근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귀향온 정도전에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 선생이 전국을 떠돌다가 함흥으로 당시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성계는 1380년에 황산에서, 지금의 남원 쪽에서 황산대첩이라 부르는 아지발두라는 왜구들을 완전히 토벌을 하고 나서 큰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이 환영하듯이 들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는 전주시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한 130년 전에 자기 사대조 할아버지였던 목조 이한사가 쫓겨나듯이 떠난 곳이 전주였거든요. 그래서 함흥 쪽에 자리 잡았었는데 이제 130년 후에 그 후손인 이성계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아주 금이 환영을 하면서 전주시의 본향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고 감개무량했겠어요. 아마 뭔가 새로운 큰 꿈도 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뭔가 감추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속마음을 들킬 수는 없잖아요. 그랬던 그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훈련과 절도가 되어 있는, 아주 절도 있게 훈련하고 있는 이성계의 군대를 보면서 정도전 선생이 한마디 합니다. 이 정도 군대라면 못할 일이 없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뭐라고? 아니요, 매적을 잘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하고 슬그머니 얼버무리지만 서로 선문답하듯이 간을 본 거죠. 그런데 진짜 1388년 유아도 해군으로 변방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최영을 물리치고 고려 말의 최고의 실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덩달아 그를 지지했던, 그와 손을 잡았던 정도전 선생에게 찬스가 온 거죠. 지금이 기회다. 국지불국.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올리자. 바로 토지개혁을 시작하자.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정도전을, 이 정도전의 발목을 잡은 건 오히려 아군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이었어요. 성균관에서 열심히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해 성리학을 공부하던 이색과 정몽주에게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인물들이 됐었는데 이색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색도 역시 대토지 소유자였죠. 그리고 그 이색의 편을 정몽주가 듭니다. 기득권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망은 도덕으로 제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직보다는 집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이색의 편에 선 정몽주, 그 정몽주와 급진이냐 개혁이냐 이런 논쟁을 지지부진히 하다 보면 과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흐트러진 개혁이 되어버리는 거죠. 개혁은 이제 물 건너 가버립니다. 성리학은 시중지도, 때를 결정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군사의 역할은 정확히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정도전이 결정을 하는 거죠. 레볼루션! 안 되겠다. 혁명의 깃발을 올려야 되겠다.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공맹서당, 이 맹공이서당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토지개혁에 반대하던 자신의 스승이던 이색을 처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도전은 자신과 맺어왔던 성균관에서의 모든 인연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조께의 전설로 정몽주가 죽임을 당하면서 고려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정몽주가 선물로 정도전 선생에게 맹자를 보냈는데 그 맹자가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사람에게 충성한 자, 왕에게 충성한 자의 시대는 떠나고 백성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고려라는 긴 밤을 지새우고 일어난 백성들은 조선 사람으로, 성리학의 나라 조선 사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에게 올린 조선 경국전, 조선의 근간을 정리해낸 조선 경국전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심을 얻으면 백성이 복종하고 인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인분을 버린다입니다. 1390년대 오로지 백성만을 위하는 이런 위민의 세상이 전 세계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정도전 선생으로 인해서 14세기 조선은 위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1395년 10월 7일 한양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 나서 태조 이성계는 그 궁궐의 이름을 정도전에게 지으라 명합니다. 정도전 선생이 바로 그때 경복궁이라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은 뜻을 설명합니다. 경복궁, 군자만년에 계의경복이라. 덕이 많은 군자는 오랫동안 경복, 큰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덕이 많은 군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임금이죠. 그럼 임금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임금의 경복은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백성의 입장에서 뒤집어 본다면 네가 덕을 많이 쌓고 훌륭한 임금이 돼야지만 우리 백성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철학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그런 훌륭한 군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할까요? 갈아쳐야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태조의 마음은 굉장히 뜨끔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이런 무서운 애민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경복궁 뒤쪽에 가시면 청와대가 있습니다. 물론 임금은 아닙니다만. 청와대는 무슨 뜻일까요? 청와. 지붕이 파란 기와지. 지붕이 빨간색이면 홍화되었을까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철학이 없는 거죠. 그 이름엔 오직 칼라밖에 없습니다. 청색. 그 이름에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철학이 거기에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냥 미국 따라 지은 거죠. 화이트하우스. 검정색이었으면 블랙하우스였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철학이 없는 오직 칼라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옛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보다는 건물 안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경복궁의 이름에 담아놓은 거죠. 당신이 열심히 훌륭한 군자가 되었지만 우리 백성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철학을 경복궁의 이름에 담아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경복궁에서 꼭 찾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자, 가슴속에 맹자를 품고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이 성리학의 사나이, 도를 전하는 사나이 정도전. 그가 이 애민사상의 철학을 경복궁에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를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